퇴근길엔 뉴스 청년 승구와 함께하세요. 네,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잠시 쉬는 시간 동안에도 이 두 분의 토크는 끊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이 번외전이 더 뜨겁던데 말이죠. 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법무부가 이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지금 어떤 이슈를 다룰지도 지금 이제 약간 그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대목이 있고, 또 9명 위원 가운데 5명이 또 이 민변 출신이어서 이것 또한 또 약간 편향성 논란에 지금 휩싸인 상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균형을 맞춘 행동이라고 보는데요. 아직도 국민은 검찰의 수사 의지에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찰이 책임감을 가지고 적폐청산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검찰 내부의 또 자정작용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들이 결코 민변 출신이 아니다 이걸 가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외부에서 검찰 내부의 공고한 어떤 관성과 기득권들을 깨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세요? 결국엔 이제 검찰에 이제 계속 이제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에 나서도록 이제 유도를 하겠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이제 검찰의 가장 구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에 대한 정권의 하명 수사 이런 것들이 가장 구태일 텐데, 지금 이번 정권에서 그러면은 보이는 모습들이 하명 수사에 가까운 모습이 아니냐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적폐청산이라는 대원칙과 아젠다를 내세우고 있지만은 사실 그것이 한쪽 정권을 향해서 이제 모여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하명 수사야말로 가장 구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을 놔두고 이제 검찰에다가 자기 개혁을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제한적인 효과가 있다. 특히 과거사에 관해 가지고 검찰에서 이제 뭔가 또 파헤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지금 보면요, 그 각 부처마다 원래 이런 조직이 지금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민간인 그렇죠? TF가 네.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뭘 파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검찰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검찰 안에도 이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금 공무원 조직의 반발이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것이 적법하냐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민간 위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국가의 기밀 자료를 요람하고 그리고 수사 의뢰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은 결국에는 예를 들어 제빵사라고 치면요, 빵을 만들려고 이제 시키려면은 재료를 이제 공평하게 공급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민간인 TF에 들어간 분들이 각 부처에서 검찰에 던져주는 자료들을 보면은 한 가지 풍미만 던져주고 있습니다. 계속 재료로 그냥 참깨만 던져주고 있다면 참깨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 들어가서도 이분들이 민간인 TF에서 지금 검찰의 인권 침해, 남용살이만 이제 파가지고 주게 된다면은 조직적으로 검찰 내에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이제 뒤집어 말하면은 누가 이걸 수사하냐도 이제 결국에는 문제가 되겠죠. 네. 결국엔 공수처로 가는 것이 아니냐 또라는 비판을 받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제 그동안 활동한 거 우리가 이제 보도 쭉 통해서 이제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상당수 이제 내부 자료가 이제 공개가 되면서 과거에 이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비리와 관련된 사람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이제 이런 상황으로 연결이 됐는데, 그때 이제 공개하는 정보의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 역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약간 정권에 협조했던 사람들의 여러 가지 행동과 관련한 것들 위주로 선별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장 깨끗하고 맛있는 집은 주방이 공개된 곳이거든요. 결국 이 검찰에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기밀이란 게 검찰이 어디 있겠습니까? 국방부도 아니고. 사실 영화 더킹에서 보시면 쌓여 있는 자료를 만지면서 읽는 걸 기다린다라는 대사가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이제는 검찰의 적폐도 털고 가야지만 국민의 신뢰가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더킹에서처럼 안 한대요. 여배우 무슨 성인 비디오 저장해놓고 이런 거 안 한대요. 아니 이제 그 영화는 영화니까요. 예, 이제 비유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없다. 그런데다가 이제 문제된 거는 다 사실은 규명을 해야 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대충 이제 벌써 얘기가 나오는 이제 조사 대상 관련한 부분은 우병우 전 그 민정수석의 수사 방해, 특히 세월호 관련한 수사 방해 의혹이랄지,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루어진 정현주 KBS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 이런 거, 또 광우병 보도한 MBC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이런 것들 관련한 것들이 주로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보수 야당 입장에서 보자면 정치 보복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
제가 드린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이런 것들이 사건들이 뭡니까? 정현준 사장에 대한 의혹 사건, 아니면 광우병 보도에 대한 뭐 수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명 사건이거든요. 정권 차원에서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치주하기 위해 가지고 하명 수사를 했던 것들이 적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과거를 털기 위해 가지고는 현재부터 우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수사나 이런 방향성 같은 게 검찰 내부의 반발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 변 검사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도 나온 얘기도 있고 이번에 저는 문무일 총장이 뭐 수사 좀 이제 안 했으면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라 보는 게 검찰의 독립이고 개혁이라는 거는 과거를 아무리 파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앞으로 지금부터 어떻게 하명 수사를 근절하고 앞으로 검찰의 인사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이미 알고 있는 아젠다들이 있거든요. 그걸 강화하는 방향에 좀 더 진력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언급했는데 그런 부분 그냥 뭐 덮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이 부분들도 파헤치면 팔 수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전력을 쏟는 것보다는 지금 정권 이미 이건 지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권에서 나오고 있는 행태들도 결국에는 하명 수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걸 하는 의미가 퇴색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하명 수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약간 했는데 현 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거 지금 실제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방금 변 검사를 예로 들면서 검찰의 저항을 말씀하셨는데 변창훈 검사 사실 국정원 파견 검사 아니었습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한다는 의혹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하명 수사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라도 그 의혹을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원 세 가지의 어떤 수사 대상에 대해서 기준과 원칙을 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을 남용한 사건 그리고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 그리고 국가기관의 침해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나 기소를 거부하거나 시간을 끈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요. 정현주 KBS 사장을 억지로 끌어내린 사건이라든지 MBC의 그 정말 PD 수첩 수사는 너무 잔인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정신을 훼손하고 자체 검열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언론사가 다 위축됐어요. 이 이후에. 그래서 저는 이런 수사들만큼은 최소한 국가가 먼저 나서서 검찰이 나서서 털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언론사 사장에 대한 탄압을 이야기했는데 결국에는 그러면은 특별사법경찰이 가가지고 언론사 사장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전례 없는 일도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정현주 사장은 죄 없는데도 끌어내린 거고요. 김재철 사장은 너무나 잘못이 많죠.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인데요.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죠. 언론사 사주에 대한 그 수사라는 거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됐던 거고 사주는 아니지만 물론 사장에 대한 조사는. 그래서 그 당시에 언론사 사장을 조사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 당시 야권의 반발이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할 수 있죠. 근데 하지만 불법적인 사건이 이제 뭐 적나라하게 이제 적시되고 사실상 거의 증명의 단계에 다다랐을 때는 수사할 수 있죠.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그건 그냥 이런 겁니다. 결국 정권을 넘나들면서 이런 유사한 사건들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느냐 아니면 동일한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느냐에 대해 가지고 저는 그것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결국엔 이 검찰 과거사위가 들어가 가지고 특정 정권의 입맛에 맞는 자료들만 또 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밥집에서 다 까는 주방이 깨끗한 주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쪽만 공개하는 주방은 오히려 신뢰도 있습니다. 나머지 한쪽에 뭐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문재인 정권이 끝나더라도 지금의 수사 기준만 원칙만 지켜진다면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이 수사받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하명 뭐 수사 같은 건 절대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현재 기준만 지켜진다. 대통령께서 적폐충산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하명이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이다? 네. 가이드라인이죠. 건가요? 아니 검찰이 우리 그만하고 싶다라는데 계속 해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현재 있는 사건들, 일어난 사건들을 덮는 게 가장 검찰 조직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과거사위원회를 만드는 거 정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노력을 한다라는 게 하명한다 아닙니까? 계속 해라라고. 근데 정권 차원에서 노력하는 건 아니고요. 어찌되건 검찰도 수사 의지를 좀 밝혀달라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보통 하명이라고 합니다. 뭐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굉장히 애쓰고 계시는데요. 뭐 청와대 대변인은 아니니까. 네. 그런데 뭐 하여튼 보수 야당 쪽에서는 꽤나 지금 이제 이 현 정부도 별로 지난 정부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런 게 보는 것 같아요. 하명 수사 뭐 계속 좀 얘기를 좀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든 게 뭐냐면 결국 특검제도 이번에 최순실 사태 하면서 특검제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신뢰를 보냈는데 특검에 있던 분이 사실은 검사들이에요. 그렇죠. 검찰 파견되신 분도 있고 검사 출신도 많고 그렇거든요. 사람은 같아요. 근데 결국 그 조직이 왜 그렇게 수사를 하는데 잘할 수 있었냐?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됐거든요. 인사도 그렇고 아니면 수사 방향도 그렇고 독립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걸 그대로 차용한다고 하면은 지금 하명 수사 안 하고 인사권 제대로 보장해주면 인사권 제대로 뭐 아주 강하게 활용하지 않고 검찰총장에게 보장해주면은 검찰이 특검되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뭐 사람이 다 똑같다고 저희가 검찰을 못 믿는 똑같은 건 검사라고 아니고요. 말씀하셨는데 사실 똑같지는 않죠. 뭐 그러니까 정권에 이제 그 협조해서 잘 나간 검사들도 있고 아니면 검사님이 그 말씀하셨죠. 검찰의 99%의 저는 검사님들이 정말 수사지를 가지고 열심히 사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정권에 충성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역한 1%의 그 검사를 저희는 찾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그 사실은 이제 그 적폐 청산이 수사 관련해 가지고 검찰총장이 한 얘기와 청와대의 이제 얘기와 약간 이제 어긋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청와대도 그러니까 아까 이준석 그 위원장께서는 적폐청산 수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청와대는 원치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런 청와대에 약간 기류를 읽었다고나 할까? 약간 내부 공감 하에 일종의 악역을 좀 맞고 청와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적폐청산 수사 여기서 접는 게 아니고 계속 할 거다라는 식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게 한단 말이죠.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보세요? 제 추정에 대해서. 저는 만약에 제가 청와대 대변인 아니니까요. 좀 더 말씀드리면 사실 만약에 청와대가 적폐청산의 노력을 만약 꺾는다, 의지가 꺾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국민들이 외면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청와대가 정말 국민들에게 그래서 이제 외견상은 이제 청와대가 그런 입장을 밝히고 실제로 이제 그 실행하는 건 어차피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아무래도 영향력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수사 관련해서는 역할 분담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를 제가 드린 거예요. 적폐청산을 적폐가 보이면 수사다, 적폐 보이면 청산해야 되는 거지. 적폐청산하겠다고 해서 없는 적폐 만들어 청산하면 그게 적폐청산입니까? 만약에 그게? 검찰이 의외로 청와대보다 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가 높다고 할지라도 청와대가 그걸 꺾어서 검찰에게 하명한다. 저는 그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요. 검찰이 정말 수사지가 있도록 보호해 주는 게 오히려 청와대고 관여하지 않는 게 당연히 청와대겠죠. 그리고 검찰이 만약 수사지가 꺾이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러지 않도록 과거사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정화 노력도 해야 되고요. 청와대 또한 어떤 수사지에 대해서 자기들이 방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국민들이 외면당할 수 있는 그런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정리해보면 검찰은 수사하기 싫으니까 과거사위를 통해 가지고 독려를 하는 형태로 하명한다는 얘기네요. 견제와 균형을 해야 되죠. 쌓여있는 어떤 검찰의 수사지 또한 꺾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조금 이제 지나보면 드러나긴 하겠죠. 어느 쪽인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청와대 대변인은 이제 아니십니다만은 어찌됐건 당청 간에 여러 가지 오가는 얘기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으실 테니까 이 장경태 부위원장께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와대도 사실 내심 좀 국면 전환을 원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에 개헌 이쪽으로 싹 좀 저는 잘 모르지만 혹은 제가 아는 분들의 어떤 성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해야지만 국가가 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저도 이번에 근데 개헌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이번에 확실히 이거를 발본색원하지 못하면 이 현재 있는 쌓여있는 적폐를 두고 개헌만 한다고 해서 옥상옥 말씀하셨듯이 옥상옥밖에 안 될 거라고 보고요. 기존에 있는 체제가 왜 문제 있는지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새로운 정치 체제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제 적폐청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도 살짝 언급하긴 했는데 국민들이 약간 좀 피로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정치적 판단은 안 하고 있나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수사 중이고 사실 재판이 진행 단계까지 가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이 속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효용감은 아직 너무나 이르다. 그래서 결국 검찰이 더욱더 한치 허술함 없이 더욱더 수사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최순실 사태 터졌을 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실질적으로 검찰이 국정을 주도하는 형태가 지금 1년 2개월째거든요. 이게 사정정국 가까운 모습이 1년 2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 누가 거물이 구속되는 걸 맨날 지켜보고 이런 것들 1년 2개월 동안 지켜본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피로감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정권이 인식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에는 적폐청산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명박 대통령을 하나의 타겟을 삼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 무라도 썰어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김태호 비서관이라든지 김관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돌아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지만 안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빠져나올 구멍을 찾아야 되는 모습이 지금 현 정권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 시점에서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워낙 이거를 국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놨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 없이 빠지긴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는 그 가시적인 성과라는 거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 또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처벌이라고 공언한 정치인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지금 소환조사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는 무도 못 썰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아니기 때문에 검찰한테 계속 압력을 넣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는 반드시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게 아마 최소한의 무입니다. 제가 써는 그게. 유행어가 생겼죠. 다스는 누구 거. 그런데 저는 BBK가 본인 것이라고 자랑하는 광우대 영상은 매우 유명하고 우리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스로 흘러간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그리고 해외로 빼돌린 돈이 있는지 서둘러 확인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지금 영장실질심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꾸만 기각당하고 있어서 너무 아쉬운데요. 또 2008년 1월에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당선인 신분으로 수사받지 않았습니까? 정호영 특검 같은 경우는 120억 비자금을 덮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그런 의혹들 모두가 다 밝히고 가야 됩니다. 아니 근데 다스를 터는 데 있어가지고 김태호 비서관이랑 김관지 장관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뭐 다스 같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느낌이 뭐냐면은 뭐라도 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다스에 대한 의혹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의혹이 나와 있으면은 누군가 엮어가지고 자료를 정리해가지고 엮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으로 쳤다가 저쪽으로 쳤다가 이 사람을 불렀다가 저 사람 불렀다가 어디 뭐 다스에 뭐 회계했다는 분 데려다가 증언을 듣고 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산발적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권 차원에서 굉장히 갈증을 느끼고 있다, 조급증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갈증은 맞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워낙 또 잘 감춰놓으신 것 같아서 아니 못 찾으면 잘 감춰놓은 것이고 뭐 이번에 그 중앙지검 첨단범죄 수사 일부에서도 그 옵셔널 캐피탈 장모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 김재수 전 로스앤젤레스 총영산 등의 직권남용 혐의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사들이 사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기적으로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올해 안에 끝나야 된다 이런 조급증에서 오히려 더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는 조급증에서 벗어나시길 또 주문을 드리고 저는 이게 싶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보는 게 뭐냐면요. 항상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논두렁식에 나오면서부터 그때는 이제 망신주기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번에 저는 김관지 장관에 대해서 호남 사람 뽑지 말라 그랬다 나올 때부터 이건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거는 김관진이라는 사람을 우선 관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김관진이라는 사람 무조건 잡아놓고 국민에 대한 대중적 이미지를 격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넣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와서 그거 안 믿으시죠? 그래도 다행히 검찰이 제대로 좀 수사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논두렁 시계처럼 피사실 막 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바로바로 얘기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래도 검찰이 최소한 피사실을 막 아무 때나 적시하거나 언론에 흘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호남 사람 뽑지 말라고 했을 때 누가 얘기한 공작 수사는 하고 있지 않다. 정권 차원의 함영이거나 검찰 차원의 기획 수사는 하지 않고 있구나라고 대단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남 사람 뽑지 말라는 건 누가 유출한 거예요? 그건 뭐 거기 본인이 누군가 증언했겠죠. 아니면 그걸 검찰이 유출한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근데 검찰이 유출했다고 이건 되게 위험한 그렇죠. 유출했다라고 우리가 단정 짓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준석 이제 그 위원장의 일단은 개인적인 추정인 것으로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 말이죠. 이건 이제 이준석 우리 위원장하고도 관련이 좀 있는 문제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 자유한국당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이제 당선이 됐어요. 정치보복 그 대책특위 당내에 만들었던 거 그 위원장도 맡고 있고 뭐 지금 대여 강경투쟁을 지금 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회 상황 이게 어떻게 지금 될 거로 보십니까?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지금 이제 의원 중에 수사선상에 오른 사람만 몇 명입니까 지금? 많죠. 굉장히. 4-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상황 속에서 당내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갖고 있는 피로감이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전혀 협조할 자세가 안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첫 메시지는 셌지만은 마냥 비협조적인 모드로 갈 것은 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물밑에서 무슨 협상이 오가고 있다는 걸 가장 확신하는 게 뭐냐면은 최경환 의원 표결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원내대표들끼리 협의해가지고 최경환 대표에 대한 최경환 의원에 대한 표결을 안 하고 있는데 물밑으로는 하나씩 뭐 접점을 찾아가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원식 원내대표하고 둘이 뭐 얘기가 좀 잘 됐다? 그게 합의가 없이는 그걸 일정을 열지 않겠다라고 아예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 이루면서 조금씩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도 뭐 접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일각에서 그런 얘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성태 이번 원내대표가 뭐 젊었을 때는 뭐 노조 활동도 하고 굉장히 투사였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좀 많이
좀 순해지셨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다 아시겠지만 원래 그 민주당 쪽에서 정치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렇긴 하죠. 뭐 제가 선출된 분에 대해서 평가하긴 좀 그렇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참 저는 김무성 대표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성태 의원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탈당을 또 주도하고 또 그 이후에 다시 탈당해서 복당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참 드라마틱하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대표가 되신 만큼 이익만을 쫓는 모습이 아닌 국정 운영의 파트너이자 무너진 국가 질서를 바로잡는 지도자의 모습을 좀 기대합니다. 근데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딱 취임 일성으로 그러니까 샘문 아니고 이제 대문을 확 열겠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대문으로 우리 이준석 위원장도 들어가시는 겁니까? 저는 뭐 지금 고려 사항이 아닌 것이 저는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고생하고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돌리지 마시고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확실해요?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당에서 당대당으로 뭐 하면 모르겠지만 개인 자격으로는 전혀 들어갈 생각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 이제 되돌아가신 분들이 뭐 지금 핵심진 당직도 다 맡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접수한 듯한 느낌도 좀 살짝 드는데 이런 정도 되면 그 유승민 대표도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 좀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장제원 의원이 돌아가실 때, 장제원이 그 당에 돌아가실 때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위원장 나는 들어가서 당 안에 싸워서 이길 거야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겼다고 이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게 이겼는데 바꾼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전혀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바꾸면 들어갈 수 있다 여지를 남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못 바꾼다 확신하니까 나온 거죠. 근데 이야기로 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멘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죠? 뭐 당대당 통합이 될 경우에 동수로 뭐 당협위원장 정도의 각 바른정당에 계셨던 분들이 일정한 지분을 보장받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들리네요. 근데 이제 바른정당하고 이제 추가 통합이 이루어져서 뭐 유승민 대표까지도 가고 완전히 당대당 통합이 이제 예를 들어 이루어져 버리면 지분 협상을 하겠죠. 더불어민주당은 좀 국정 운영에 좀 더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미 어찌되건 과반 의석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요. 3당 체제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현재 바른정당은 어찌되건 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제 원내 일당이 좀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괜찮겠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정치평론 같이 한번 얘기해 보자면은 아마 이 움직임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더 달아오를 겁니다. 바른정당과 연대를 위해 가지고. 물론 그렇겠죠, 그거야.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지켜볼 만한 좀 지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향한 일주일 동안. 그렇죠. 아마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대단히 참 아쉬워지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장 부위원장께, 그러니까 그 조경태 의원이 이번에 이제 그 박지원 최고위원 바로 이제 정리한 부분 관련해 갖고 안철수 대표가 이제 초딩에서 중딩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세요? 조영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열린우리당 때 부산에서 당선되신 분이고요. 민주당에서 당선되신 분이기 때문에 호남의 어찌되건 지지를 또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에게도 한번 또 추파를 던지시는 걸로 보입니다. 빨리 통합하자 이 얘기겠죠, 결국? 네, 알겠습니다. 이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 장경태 수석 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